여기서 보시다시피 미래의 노동 형태와 정신 건강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노동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형식적이라는 것은 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표준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형태들이 있죠. 도대체 그 자본주의에서 분절화되어 있고 객체화되어 있는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노동을 행하느냐 하는 것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같은 노동자들이 똑같은 공장에서 일을 해도 그 동일한 행동을 하지만 작업을 하지만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는 각기 다 다르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자본주의 노동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래도 역사적인 의미에서 자본주의를 우리가 도입을 하면은 그 이전에 어떤 노동과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마르크스에 있어서 노동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주로 해겔의 노동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삶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육체를 재생산시키는 어떤 그냥 노동 그 자체.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 단계는 두 번째 2차원적인 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이상을 실현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노동을 두 개를 나누는데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이전에 봉건 사회나 고대 노예 사회나 어디면 뭐 원시 공동체 사회나 이런 데서 갖고 있었던 어떤 집단화되어 있는 노동, 나의 노동 자체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삶을 충족시키는 이런 어떤 그 노동의 형태를 띄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가 오면서 완전 여기 써있다시피 경제적 자유를 갖다가 가진 개인이 스스로 물질적 삶의 충족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근면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절약하고 그리고 또 운도 좋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개인한테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적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는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이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은 실패했을 경우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없다는 것도 의미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경제투쟁에서의 패배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증진시켜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아를 성장시킨다고 얘기를 하죠. 많이.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개인을 더 한층 고립시켜 무의미하고 무력한 어떤 존재임을 입증하고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왜? 실질적으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자아라는 것은 모든 과정과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패했을 경우에 아니면 일단 그런 걸 통해 갖고 모든 결정을 낼 때 고립되어 있죠. 고립되어 있죠, 인간들은. 일단 고립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는 엄청난 무력감을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갖고 온 역설적인 어떤 결과들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활동의 원리가 자본주의 경제적 일반적 특성이 돼버리고 개인은 동료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되고 고립됩니다. 그래서 더욱 이 동료가 경쟁 상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들이 그 모든 개인에게 체내화돼 버리고 그런 어떤 개인들의 유기적인 분업 체계 속에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까도 잠깐 우리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의사가 5명이 있어요. 그러면 배 아픈 치과 의사가 배 아프면 내과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과 의사가 이가 아프면 치과한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뭔가 하면은 나의 삶에 딴 사람이 없으면 모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면서도 독립되어 있고 스스로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것이 아닌 목적에 자신이 바쳐지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죠. 자꾸. 우리가 행하는 노동이 스스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벌써 정해져 있다는 거죠. 벌써 정해져 있고 그거를 갖다 이제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외부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객관적인 사회적 기능을 주관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되죠. 인간들이. 내가 뭘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죠. 사회에서 주어진 일, 그리고 성공을 했또 새로운 분야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벌써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인간은 자신이 만든 물질적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소원해진다. 인간이 자신이 만든
기계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놨으면 세계를 창출하는데, 죄송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안경이래 갖고 이걸 못 봤네요. 인간이 자신이 만든 기계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기계가 기능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돼버린 거죠,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죠. 세상의 중심이라는 환상을 가지지만 결국 자신의 무기력한 존재와 무의미를 자각하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안경이 이렇지만 안경이 없으면 거의 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휴대폰 하나가 없어지면 우리가 굉장히 무기력해지죠. 뭐 요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도구의 그러니까 그 목적의 도구가 돼버린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은 일상적인 판에 박힌 활동이며 사회적 관계망에서 맞이하는 칭찬과 확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냐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거기서 칭찬도 받고 확신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사업도 하고 또 여기에 또 뭐 다양한 기분 전환들이 있죠. 뭐 테레비를 본다든지 어디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 그리고 교제 남녀 간의 교제라든지 어떤 친구 간의 교제 이런 걸 은폐돼 버리는 거죠. 은폐돼 버려. 그래서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으며 고독과 공포는 여전히 남고 내면화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혼자 딱 왔을 때 이런 공포들 있죠. 내가 또 내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공포들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에 엄청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어 온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것들이. 그래서 점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사회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마르쿠제라든지 아니면 요새 그 여러 가지 독일이나 이런 데서 많이 연구되는 건데 어떤 개인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성과 주체로 보는 거예요. 나를 성과 주체로 보는 거예요. 그 성과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것보다 있잖아. 개인적으로 정해진 게 더 커요. 사회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스스로 성과를 갖다 자꾸 뭐를 해야지 해놓고도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만족을 못 해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지. 이런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갖다 자본주의 구조가 이제 요구한다는 거죠. 개인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에서 개인 자체가 하나의 성과 주체로 변신하면서 이제는 노동은 향유하는 것이며 노동은 쾌락의 획득을 기대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성과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뭐 만들잖아요. 그러면 난 즐거운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쾌락을 갖다가 획득할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애들 굉장히 많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어떤 무엇을 하든지 성과 위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5등 하는데 열심히 하고 3등이 돼. 그러면 뭐 이 공부를 향유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향유하면서 3등이 되실 때 오는 그런 쾌락을 갖다가 이제 맛보려는 거죠. 그는 스스로 결정하는 자신이 경영자이다.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거지만 아주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자신의 노동력을 스스로 경영하는 경영자라는 말을 저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비정규직이나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이제 나오는 것들 특수 노동자들 있죠. 특수고용 노동자들. 너도 하나의 사장인 거예요. 소사장. 이런 식으로 하면 뭐죠? 실질적으로 자본 노동 관계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음에도 각자 큰 사장, 작은 사장 해갖고 서로 계약을 맺는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자인데 너는 너의 노동력을 경영하는 경영자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상징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택배 기사라든지 우리나라 지금 무슨 인터넷 설치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거든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이제 그는 타자와 상관없이 자연이지만 이 자유가 그에게 새로운 강제를 부과하며 이는 심리적 장애의 원인이 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태제가 나오는 건데 타자와 상관없는 자유인이에요. 스스로 성과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성과 주체가 스스로를 자꾸 강제해요. 뭐를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부여하면서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심리적 장애의 크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 장애가 더 커요. 자신은 모르지만. 그래서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자들이라든지 그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보통 저 새끼 날마다 거짓말만 하고 피도 눈물도 없고 뭐 응? 거의 정신 상태가 우리가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게 없죠. 그런 애들. 실질적인 정신병자들이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게 사람이 뭐 느낌도 있고 슬퍼도 하고 기뻐도 하고 어떤 감정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전혀 양심의 가치관을 느끼질 못해요. 오래 겪으면서. 그러니까 성과만 보는 거죠. 딱 보고. 그렇지만 스스로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우울감을 가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연예인 같은 애들, 성공한 연예인들. 고립되면은 막 불안하고, 또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돼. 계속 나가죠.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성과 주체로 자기가 한 다음부터는 인기가 떨어지면서 그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단계에서 많은 경우는 이제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제3자로부터 보상이 성과의 성패를 좌우하고 더 많은 성과를 올려야 하는 강박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로부터의 보상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성과 주체이면서 제3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해 주는 게 너는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은 나 혼자 성공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때요? 내 성과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다 잘했다 그래도 남하고 비교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절대적인 것 같고 끝이 없으면서도 또 상대적인 거.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어떤 결과들은 또 상대적인 거. 남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제3자가 또 나한테 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잘못된 경우로 가는 게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느끼는 이제 일중독이죠. 노동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노동중독 현상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노동중독 현상을 갖다가 스스로 잘 몰라요. 왜 그런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게 익숙하거든요. 8시, 9시가 아니라 11시, 12시까지 공부하고 1시에 집에 가고 또 6시에 나가고 뭐 이런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떤 육체적이나 심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그냥 6년 동안 겪거든요. 그리고 대학 가서 또 겪고 군대 가서도 이런 과정을 계속 겪기 때문에 뭐가 과하다, 덜하다, 그리고 덜해갖고 내가 실패했다. 다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래서 실패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선생도 막 야자하고 안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4시면 집에 가야 되는데 11시까지 잡아두고 11시까지 안 잡아두면 부모들이 막 교장한테 가서 항의하고 이런 일이 강남 가면 흔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내재화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회사 가고 노동자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혀 이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이런 모순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게 누적되는 걸 갖다가 느끼지 못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전형적인 그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과로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카로시다 그러는데, 걔들이 85년에 위기고 88년 넘어가면서 90년대 초가 되면은 제가 이 통계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한 해인가 두 해에 약 5만 명이 과로사하는 거였어요. 근데 법학적인 용어로 카로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과로사라 그러는데 이거는 한국하고 일본에 특히 그리고 한국에 많기 때문에 국제 법학 용어가 그냥 카로시예요. 그래서 카로시 국제 학술대회를 하면은 주로 일본하고 한국에서 발표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제 카로시냐 이게 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산재, 얘도 뭐 똑같이 뭐 이 자본주의사에서 이걸 어디까지 산재를 허용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카로시가 뭐 우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과로한 노동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순환기 질환이나 심장기 질환 뭐 이런 거 소화 질환 이런 거 소화기관 질환 이런 것들이 과로에서 오고 스트레스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한국에서는 그게 연구가 안 되는데 독일하고 일본은 상당히 활발해요. 법학 쪽을 중심으로 해요. 법조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따라서 과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 성과 주체는 유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우울한 감정이 타자와의 관계를 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스스로 이제 혼자서 이제 어떤 유대할 수 있는 주체들, 뭐 타자들이죠. 자기 주변에 있는 타자들로부터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리죠. 이러한 우울한 감정은 어떤 대상의 상실에서 오는 슬픔과는 다르며 대상이 없기에 지향점도 없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리비도가 우리 감정이 한 사람을 향해요. 어떤 사람을 막 사랑했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나. 그러면 그 상실의 아픔이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어떤 지금 얘기하는 우울한 감정 그런 거 없어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향점도 없어요. 내가 잊어야지 이런 대상이 없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불안한 거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막 계속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과 주체는 대부분의 리비도적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남은 리비도는 늘어나는 연락처와 일시적인 관계에 배분되어 흩어진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논리인데 우리가 왜
인터넷으로 막 사람들 만나고 페이스북에서 친구들 보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리비도를 갖다가 대부분 내가 뭘 해야 된다 막 써요. 뭘 하고. 그 리비도가 조금 남아있잖아요. 힘이. 그거는 막 페이스북에 막 이거 하고.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거 알아서 그런 건데, 거기다 막 글 올리고 막 친구들 맺고 막 이런 관계 속에서 리비도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실용적인 데 쓰여야 되는데 흩어지고 분배시켜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해도 리비도적인 어떤 에너지가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만이 계속 형성이 된 거예요, 또. 그래서 날마다 그 관계를 더 맺으려고 그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한테 쓸 리비도도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런 문제점이 잘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리비도 이런 거는 우리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대상의 대체는 매우 쉬운 작업이다, 이제. 굉장히 쉬워요. 한번 찍 하면 또 바꿔버리면 돼. 패친 없애버리면 돼.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뭐 슬퍼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막 관계망이 끊겨. 하나도 안 슬퍼. 저놈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이러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대충들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 SNS 친구들은 마치 상품처럼 전시된 자아에게 주의를 선사하고 자아 감정을 높여주는 소비자 구실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 나 쳐다봐. 좋아요 한번 눌러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쭉 있는 그냥 하나의 어떤 자아 감정을 나한테 선사하는 소비자예요. 그런 식의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거를 갖다 긍정도 부정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본주의에서 이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에게 많은 그 피로감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막 거기서 그 싸움 속에서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리비도를. 소진됐다는 것은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계속 리비도가 재생된다면 괜찮아요. 사람 성격 나름이죠, 어떤 경우는. 거기서 막 싸우면서, 와, 그래, 막 이렇게 리비도가 형성이 되고, 푹 쉬면서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리비도가 다 소진돼갖고 더 이상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큰 병이 되는 거죠. 이건 큰 병이에요. 이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밑에도 나오겠지만, 이건 소진증후군 이래갖고,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아무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사람. 뭐가 에너지가 있어야지 뭘 하고 싶은데, 아무 생각도 없고 집에 밖에 가만히 있고 밥 먹으라고 해도 밥맛도 없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게임이라도 했는데 게임할 생각도 없고 영화도 보기 싫고 아무리 재밌는 거라 그래도 별 생각 안 나고 이런 어떤 소진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이러한 소진은 이러한 우울한 감정에 선행하여 나타나는데 소진의 자발적인 자기 착취의 병리적 결과가 우울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소진하는 거 자기가 자꾸 막 이런 식으로 막 리비도를 없애버리고 해갖고 나중에는 우울하지. 아무 의욕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생기고. 문제는 개인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경쟁의 자기관계적 성격입니다. 여태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성과 주체는 제3자에서 평가를 받을 뿐이지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즉 경쟁은 절대적으로 첨예해야 된다. 자기가 계속 되니까. 삶하고 상대적 경쟁은 어때요? 패배가 분명히 지죠. 금방 나타난다. 근데 자기하고의 경쟁은 어때요? 내가 85점 맞아야 되는데 83점 맞았어. 그럼 또 이래요. 나는 87점 맞아. 혼자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점 맞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지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경쟁이 첨예해야 됩니다. 혼자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기를 강제하고 강압하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죠. 개인은 자신과 경쟁하면서 끝없이 자기를 뛰어넘어야 하는 강박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추월해야 한다는 파괴적 강박 속에 계속 빠지죠. 자기 그림자를 받고 가기 그림자를 계속 추월해야 되는데 그림자는 절대 추월할 수가 없잖아요. 그림자는 추월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갖다가 계속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은 여기서 굉장히 자유를 가져갔지만 결국 파멸로 이제 가는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현대에서 개인에게 준 자유가 어떻게 작동하는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외적 강제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기 파괴적인 강제의 덫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21세기 대표적 정신현상인 소진증후군이나 우울증 역시 자학적 특징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폭력은 더 이상 타자로부터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막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폭력은 그 희생자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기에 더 치명적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어떤 변증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은 이유는 이게 좀 복잡하게 하면은 막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생각 드시는 거 많을 거예요. 생각 드시는 거 많고, 그래갖고, 지금 철학 쪽이나 정신분석학의 쪽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제 성과 주체로서의 개인이 있죠. 자유인이면서 성과 주체로서의 개인. 모든 성과를 갖다가 상대적인 성과가 아니라 개인에게 내재화시켜갖고 자기와의 어떤 그 경쟁 관계를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첨예화시키는 개인들 있죠. 여기에 대부분 이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최근에 연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계급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 연구는. 물론 중간중간에는 나타나지만 어떤 식으로 나타나지만 환경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대부분은 이런 형태의 관계망 속에 이제 얽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갖다 이제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절대 정신분석은 계급적인 정신분석학은 없어요. 일반적인 정신분석학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특수한 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신분석학이 있는데 거기서 노동자들의 그 현상은 더 심할 수 있고 그 이유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지 따로 이론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건 분명히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뭐 정신분석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정신분석학 일반이 있고 그 안에 특수한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 노동자들이 더 많이 어떤 경향성을 가진다든지 정신 쪽에 어떤 더 많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에 더 많은 퍼센티지가 속하다는 이 정도지. 부르주아지 정신현상, 정신분석학 이론이 따르고 이렇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정신분석학 이론 자체는 원래 자체가 개인에 의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개인에 시작되고 이론적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문화인류학적으로 확대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분석 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신분석학 자체는 이제 프로이트 개인 심리학에서 시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프로이트를 약간 극복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르크스의 사회학이라는 정치경제 개념이 개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학이라는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제 발달한 거죠. 뭐 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알고 있는 푸코라든지 들레즈 가따리 이런 식으로 발달했고 락강은 중간에서 다시 나는 아예 그냥 프로이트 초기로 돌아가겠다가 돌아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거를 갖다 좀 이렇게 머리에 깔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보면은 개인을 갖다 일반화시키는 거죠, 여기서. 그렇지만 이 특수한 경우 노동자들을 갖다 우리가 상징할 때 또 아니면은 도시 빈민층이라든지 하면 자기들이 또 특수한 문제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분석의 틀은 일반적인 틀로 시작해야 된다.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우리가 막 무리하면은 막 잘못하면은 모든 게 막 계급적인 게 있는 것 같아도 계급적인 거는 사후적으로 분석될 때 있거든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분석해도 막스도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일반 법칙을 하면서 그 다음에 노동자 자본가 이런 거를 하지. 그래서 굉장히 구조적이지만 분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분석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론 같은 어떤 틀을 봐도 그렇죠. 뭐 굉장히 구조주의적이잖아요. 구조주의적이고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전부 다 다르다 그러면 써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자본론을 읽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구체해서 추상해서 구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걸 연구를 하죠. 그리고 잉여가치 생산의 법칙이다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일반화 시켜놓고 또 영국이 다르고 한국이 다르고 또 특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영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지만 그다음 일반적인 법칙을 갖고 우리는 또 한국을 분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구를 할 때 일반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이렇게 특수한 걸 가지고 또 특수한 거를 분석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 인지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특수한 상태가 있으면은 이걸 일반적인 거를 끌어올리는 능력 있잖아요. 응?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그 주제나 태제를 만들어 갖고 다른 걸 분석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디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남의 얘기를 갖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들을 때, 아, 저 사람이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대화를 하고 이러면은, 대화할 때 상당히,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냥 그 특상경을 갖고 내 특상경으로 막 반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티격태격, 그냥. 끝이 없죠. 끝이 없죠. 근데 그 사람 얘기를 갖다 어떻게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그 대화할 때 막, 원영기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막 찾게 되다. 오늘은 뭐 크리스마스라 그래갖고 딱딱한 거 안 하는데 이게 더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딱딱하진 않죠. 내용이 그렇게 원래 잡음론 이건 그 막 제세상 공식을 하면은 막 수학해야 돼요. 그래 수학시요. 수학을 좀 해야 돼요.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산수인데도 약간 요새 더하기 빼기 그냥 손가락 이상은 잘 안 넘어가 왔잖아요. 그 헷갈려요.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할 거 토론할 거 있으면 박수. 수고하셨습니다.